당신이라면 어릴 때 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아버지가 20년 뒤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당신의 번호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진실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7살이었고 무릎까지 오는 노란 장화를 신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로, 외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어머니는 이미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목이 쉬도록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애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박혔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에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를 집 밖으로 밀어낸 마지막 문장이었다는 것을. 문 밖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굳게 담은 입, 무표정한 눈. 그중 한 사람이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못 갚으면 이 집부터 정리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외투 냄새, 그리고 체온. 그 감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잠깐 멀리 갔다 올게.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 와? 그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 말만 했습니다. 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곧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현관문 소리가 날 때마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빠 우리 버린 거야.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장이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뜻을요? 하지만 더 잔인했던 건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검은 우산의 남자들이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대신 갚으셔야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남겨두고 도망친 사람, 자식도 아내도 버리고 사라진 사람.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진 유일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에서 아버지의 흔적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이 사라지고 장롱 속 옷가지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말이 우리 집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를 해야 할 때 친구들이 아버지를 쓰는 동안 저는 그 칸을 비워뒀습니다. 운동회 날 아버지 손을 잡고 뛰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딴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다. 그 믿음은 뿌리처럼 자라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구겨진 채 숨겨져 있던 서류 봉투 하나가 같이 딸려 나왔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봉투. 열어보니 빛바랜 서류 몇 장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번호 하나. 처음엔 그게 무슨 번호인지 몰랐습니다. 채권자 번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고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눈을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즈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거칠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참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먼저 말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이냐? 그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23년 만에 들은 그 이름.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겨우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숨소리. 알면 너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원망이 터져나와야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23년치의 말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선택한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다시 연락을 이어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 되십니까? 저는 인천 성모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인데요. 아버님이 위독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기 전 병원 서류에 비상연락처로 딱 하나의 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제 번호를.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단 하나의 연결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제가 기억하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굵고 언제나 무표정하게 서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거칠고 느린 호흡,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한 명.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찬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많이 컸구나. 그 목소리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23년 동안 단단하게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물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두고 도망쳤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낡고 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숫자들, 이름들, 짧은 메모들. 한 장씩 넘기면서 천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생활한 23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일당, 원양어선 월급, 어느 지방 공장 야간 수당,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이틀 쉰 날도 따로 기록해 두었는데 그 옆에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치 더 벌어야 함.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내건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라져주는 대신 어머니와 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조건.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빚은 대물림되고 저는 그 무게를 지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없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수첩 맨 뒷장을 펼치자 낡은 종이 한 장이 풀로 붙어 있었습니다. 가방 가게 카탈로그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용 책가방 페이지. 옆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아빠를 미워하며 사는 게 아빠를 그리워하며 망가지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다. 미안하다. 내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수첩과 함께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잔액이 억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금 내역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내역들, 그리고 입금자 이름 칸에 적혀 있는 글씨들. 도윤이 학비, 도윤이 첫 차, 도윤이 결혼, 도윤이 집. 아버지는 23년 동안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출항할 때마다, 공사판에서 퇴근할 때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칠 때마다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이름을 붙여뒀습니다. 아들의 인생 마디마디에.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먼 거리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한 줄 한 줄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건네지 못한 23년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를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혼자 그 방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내 아빠가 우릴 버렸다는 그 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도윤이한테는 내가 도망친 거라고 해줘요. 그래야 그 애가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아버지를 미워해야만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바보 같고도 처절한 사랑. 세상은 그분을 뭐라 부를지 모릅니다. 실패한 가장, 도망친 아버지, 무책임한 사람. 하지만 저에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인생을 불살라 자식 하나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엽니다. 저장된 이름, 그리고 그 아래 번호. 더 이상 받지 않는 번호입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가끔 누릅니다.
그러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절실한 거리감으로 자식을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공사판 흙먼지 속에서도, 파도 위 어선 위에서도, 이름 없는 공장 불빛 아래서도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곁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시나요?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그분들의 침묵이 어쩌면 당신을 향한 가장 큰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뒤늦은 진실 앞에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그 번호를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